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7월 25일 월요일 찐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월요일이고요. 이제 7월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장마가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제 폭염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낮에 좀 점심 먹으러 나갔는데 날씨가 너무 더운 거예요. 30도가 넘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같이 점심 먹는 직원들이랑 이왕 더운 김에 좀 동남아 분위기 어떠냐 이래가지고 저희 선릉에 좀 무슨 새로 생긴 크랩집이 있어요. 칠리 크랩 뭐 이런 거 파는 집이 있었는데 점심에는 또 이제 점심 메뉴가 따로 있어서 좀 싸게 먹을 수가 있어서 거기 가가지고 뭐 새우 그런 거 좀 덮밥 그다음에 칠리 게 뭐 이렇게 크랩 덮밥 뭐 이런 거 먹고 뭐 이제 약간 동남아처럼 새우튀김인데 막 이렇게 크런치만 묻어있는 거 이런 것도 먹고 그러면서 동남아 기분을 느끼고 왔는데요. 정말 날씨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아열대 기후 뭐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비도 항상 스콜성으로 좀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일단은 좀 장마철이 좀 지나가는 것 같고 이제는 좀 땡더위가 한 2주 정도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 무더위에 조금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막바지 또 이제 뭐 코로나도 요새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잘 관리하시면서 건강관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좀 보면 사실 저희가 좀 점심을 먹으러 가면은 예전에 막 급하게 먹고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먹으러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시장에 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아침에 좀 변화를 보이다가 한 11시쯤 되면 거의 움직임 없고 한 2시 넘어서면서부터 좀 움직임 있고 이런 상태라서 시장이 좀 변동성이 많이 좀 줄어들었고 종목별로 또 이슈별로 좀 편차가 많은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큰 특징 보면은 이제 자동차하고 이제 자동차 부품주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섹터가 계속 시장을 좀 주도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흐름 속에서 전반적으로 뭐 종목별 이슈 뉴스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종목별로 보면은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좀 급락이 좀 있었었고 그 다음에 장 초반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LNF가 이제 화재 이런 영향 때문에 좀 빠졌었습니다만은 뭐 이내 뭐 기사 같은 경우로 이제 나왔죠. 뭐 별 문제 아니다 이러면서 좀 바란스를 좀 잘 잡았었고 그 다음에 오늘 좀 뭐에 빗썸 이제 매각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 때문에 빗썸 이게 지분 관계랑 관련 있는 회사들이 다 급등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뭐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뭐 멘트를 내놓기도 했어요. 지난 올해 초죠. 올해 초에 한번 있었던 일인데 뭐 이미 매각 그때 무산됐다 4조 원에 그랬던 일인데 다시 뭐 기사가 뒷북이다 이랬었는데 뭐 후속 기사들 보면은 뭐 아니더라고요. 뭐 협상이 거의 뭐 막바지다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뭐 김앤장을 통해서 하고 있다 뭐 가치가 막 4조 원이다 이러면서 하여튼간에 근데 시장은 뭐 팔리든 안 팔리든 가치를 4조 원으로 봤다는 거에 좀 무게를 두고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오늘 상당히 좀 많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분 가치 관련 있는 뭐 버키 스튜디오랑 뭐 인바이오젠인가요? 뭐 그런 바이오 회사 하나, 그다음 뭐 빗썸 홀딩스, 그다음에 또 하나 있었죠. 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빗썸 인수한 비덴트, 네, 비덴트 이런 것들 막 상한가에도 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최근에 시장이 악재보다는 좀 호재에 좀 뭘까 어그러워졌다고 해야 되나요?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쇼커버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면서 그런 변동성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지난주 보시면 이제 이마트나 뭐 롯데 쇼핑 막 급등하는 것도 아시다시피 이제 국민들 제한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이슈 나오면서 막 급등했듯이 뭔가 바닥권에 주가가 있다 보니까 그런 쇼커버링성 매수가 강하게 좀 들어오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섹터 보면 또 방산 섹터. 방산 섹터도 지금 상당히 강하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한국항공우주도 계속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뭐 LIG 넥스원,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이제 현대 로템이 완전히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오늘도 좀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K2전차 얘기 나왔을 때 거의 안 움직이다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아주 급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K2전차 뭐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뭐 K9 자주포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면서 해당 섹터주들이 강세 보이는데요. 제가 아까 본 기사에서는 이게 방산 쪽 이제 뭐 폴란드 쪽에 이제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뭐 20조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너무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이게 뭐 계약하자 이게 아니라 MOU 형태로 계속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MOU는 언제든지 안녕 나 싫어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믿고 시설 설비 투자를 했다가 나 안녕 이렇게 버리면 괜히 설비만 투자하고 안 돼 버리는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 꼼꼼하게 살펴보고 나중에 계약 관계를 더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제 아까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들이 당연히 우리나라 방산 수출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로 인해서 방산 기업들이 실적이 좋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또 한 번 더 방산의 가치 이런 부분들이 더 커졌다는 건 인정하는 분위기, 그 상황 속에서 또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까지는 다 인정하되 아까 말씀드린 그 해외 업체들과의 계약 관계 이런 부분들이 정식 계약이 아닌 뭐 MOU 형태의 얘기 뭐 이런 오가는 부분에 대한 약간 그런 뭐랄까요? 조심 뭐 이런 분위기니까 뭐 방산주를 갖고 계신 분들 뭐 너무 뭐 우려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런 내용도 있다라는 거 뭐 참고해 보실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 이제 현대차가 이제 전장화 쪽 그죠? 그러니까 전동화 쪽을 더 강력하게 추진한다라는 뭐 얘기, 뭐 최근에 이제 미국 쪽의 현대차 공장, 뭐 기아차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뭐 세제 혜택이 뭐 한 2조 넘는 혜택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강하게 지난주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또 역시 실적 나오면서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죠. 환율 효과를 좀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 2조 9천억대 나왔죠. 그래서 서프라이즈 효과를 보면서 주가도 좀 많이 올라가고 외국인들도 이제 뭐 미국 쪽 투자와 관련된 기대감 이런 부분들에서 크게 올랐고 특히 예전에는 자동차라는 게 이제 독일 차들, 그러니까 유럽의 차들이 이제 시장을 지배했잖아요. 벤츠나 뭐 BMW나 뭐 아우디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엔진에 축적된 그런 노하우, 기술 이런 부분을 이제 국내 업체들이 따라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고급 차들 뭐 이런 쪽에서는 뭐 다 그들이 이제 다 지배를 했었던 상황이죠. 그랬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전기차, 친환경차, 이제 뭐 앞으로 뭐 수소차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뭐 UAM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 자동차라는 게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기술, 이게 뭐랄까, 엔진이 아니라 이 모터라는 거와 이 배터리 기술이 같이 합쳐지면서 전기차, 이런 친환경차 쪽으로 가고 또 하나의 자동차가 그런 전장 기술, 전기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IT와 융합되는 그런 관계로 가다 보니 일단은 현대차가 치고 나가고 뭐 물론 테슬라가 이제 너무 고점에 있긴 합니다만은 현대차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커져가는 부분도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커 보이는 거죠. 1등과의 갭은 있지만 2등의 위치를 국권이 지키면서 더 격차를 좁혀나갈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감이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뭐 디자인이라든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뭐 제품들의 성능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배터리의 성능이라든지 전기차의 능력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결코 뒤지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다른 대형사들도 해외에 있는 대형사들도 계속 쫓아오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 좀 많이 보고 있고 또 최근에 아시다시피 가전이나 이제 모바일 쪽에서 들어가지 않는 데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덜 팔려서 남아도는 반도체 라인들을 이제 자동차 쪽으로 돌리면서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으면서 자동차 쪽은 그동안 좀 억눌렸던 수요가 팡 터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연 수요죠. 이제 뭐 너 자동차 만들어주려면 1년 기다려 뭐 이랬던 게 빨리빨리 다가올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매출이 빨리빨리 돌아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현대차가 이번에 좀 실적 발표하면서 IR 하면서 3분기 좀 어렵다라는 뉘앙스에 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부분의 기업들이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지만 3분기, 4분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가장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거죠.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최근에 뭐 감원 이슈들도 많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실업률이 올라가고 임금이 떨어지게 되고 소득이 떨어지게 되고 이러다 보면 또 소비가 위축이 되고 소비가 위축이면 다시 또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지고 이게 안 좋은 악순환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감들이 지금 최근에 시장을 계속 누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르고 있다기보다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하는 전문가들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시장에 참여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그 부분이 다시 또 두렵고 이런 쪽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우려만 할 건 사실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대부분의 국내 운용사들 같은 경우 또 현금을 많이 들고 있다고 해요. 지금은 따라서 못 사고 시장이 다시 한번 출렁거리면서 빠지면 그때 지르려고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오지 않죠. 항상 그렇습니다. 싸게 살려고 기다리면 절대 기회가 안 주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다 참다 못해서 쫓아가면 또 거기가 고점이고 그 다음에 조정이 와요. 그러면은
괜히 또 후회가 되는 거고, 또 올라오면 또 손절하게 되는 거고, 그럼 또 손절하는 물량 받아서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라고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막 막연한 우려가 이런 부분들로 시장을 계속 안 좋게만 볼 건 아니다. 그냥 지금 보여지는 그대로 시장을 따라가는 게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할 일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를 하거나 너무 시장에 대해서 막연한 그런 부담감? 이런 부분들을 뭐 고려하지 마시고 지금은 시장 보여지는 상태 그대로를 좀 따라가 주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그래도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 또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되는 기업들을 잘 스크리닝해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나오고 나면 반응이 바로 나오거든요. 오늘 뭐 오스템 임플란트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급등했듯이 실적이 좋게 나오는 기업들은 다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조금 시장에서 알려졌더라도 실적이 좋다라고 예상이 되는 기업들은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도 맞다. 이번에 현대차도 그런 느낌이었었잖아요. 기아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렇다시피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는 지혜가 당분간 좀 필요하겠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슈를 계속 일정을 보시면 언제 발표할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일정에 맞춰서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되는 기업으로 시장에서 계속 꼽고 있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좀 트레이딩 전략을 써주시면 단기적으로는 좀 낫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제가 자꾸 입에서 침이 도네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임 대표님이 떡을 먹으라고 줘가지고 떡을 먹었더니 그게 너무 달아가지고 죄송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좀 시장을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전체적으로 좀 약간 급락한 종목도 있었죠. 네이처셀은 급락했는데 제가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고, OCI 급락한 거는 이제 시장에서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워낙 폴리실리콘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가격 규제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좀 얘기를 하면서 OCI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반영됐다라는 점 아마 뭐 뉴스 통해서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따가 다 제가 종목들 지금 말한 종목들이랑 해서 한번 다 좀 스크린을 해드리면서 대응 전략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부분들 조금 고려해서 시장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 뭐죠? 연준 회의죠. 내일하고 이제 모레 있게 되는 연준 회의인데, 뭐 연준에 대한 시장 예상은 항상 비슷합니다. 지금 0.75 얘기하고 있고, 이번에 0.75 하고 9월 달에 0.5 하고 그 뒤로 두 번을 0.25씩 해서 연말에 3.5까지 간다. 이게 이제 목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금리가 미 국채 금리도 그렇고 다 그 정도까지 갔다가 내려오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보시면 지금 채권 시장이 정말 활황입니다. 지금 가격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금리가 표면금리 대비해서 상당히 좀 높게 나오는데요. 보통 우량 채권, 저희 보통 AA 이상 되는 것들도 지금 4.4 이상 나오는 게 되게 많아요. 채권이 1년 정도, 11개월 정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권을 혹시 이제 매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거의 지금에 사야지 수익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 중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거나 그렇다라고 고려했을 때, 또 그리고 이미 하반기로 갈수록 더 올릴 수 있는 여지를 거의 채권 가격에 다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 말고 안전자산으로 일정 부분 채권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 시기, 요번에 연준이 금리 인상하고 뭐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했습니다만은 요 시기가 가장 채권을 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매수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이번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뭐 아시아 시장 좋지 못했어요. 오늘 중국도 많이 빠졌는데, 중국도 뭐 뭐랄까요, 뭐 건자재 섹터라든지 그런 원자재 섹터 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드러내는 상태 속에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좀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고, 뭐 성장주 섹터주들도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좀 빠졌고요.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 좀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장중에 마이너스로 내려갔었죠. 중국 시장 빠지면서. 그래서 마이너스권으로 내려갔다가 뭐 제가 보니까 11시 그때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해서 계속 쭉 반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견조하다. 최근에 들어와서 보면은 항상 밀리면 끌어올리고 밀리면 끌어올리는 이런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환율은 최근에 좀 많이 하락하고 오늘은 일정 부분 조금 소폭 올라서 좀 마감이 된 것 같은데요. 변동성은 뭐 좀 약간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럽이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그 금리 올린 이후에 달러와 강세가 조금 더 둔화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유럽이 그렇게 금리를 0.5를 세게 올렸는데도 유로화 가치가 아주 크게 오르지는 않고 있어요. 사실 유럽 같은 경우도 뭐 잘 사는 나라도 있고 좀 못 사는 나라도 있고 뭐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뭐 이탈리아라든지 뭐 기타 등등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금리 0.5를 올리면서 새로운 뭐 채권 매입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약간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또 유럽이 이렇게 양분화될 수 있는 뭐 서로 쪼개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없애기 위해서 TDI라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서 안전장치를 좀 만들고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면서 그래도 유럽이 금리를 그렇게 세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리스크하지 않게 시장에서 좀 보는 분위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그동안 이제 달러하고 이제 유로화 사이에 페리티가 일이 깨졌던 부분들 때문에 좀 우려도 많았었습니다만은 조금씩 이제 안정화는 되고 있다. 그래도 일단은 달러화의 강세가 조금 둔화되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볼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키를 잡고 있죠. 이제 러시아가 협상력을 다 쥐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바이든의 말빨도 잘 안 먹히고 바이든도 사우디 갔다 빈손으로 돌아올 정도잖아요. 그리고 뭐 푸틴이 뭐 가스 조금 이제 유럽에 공급해 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뭐 이거 당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강아지한테 간식 주면서 말 잘 들으라고 훈련을 시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푸틴도 조금씩 에너지를 공급해주면서 원하는 바를 자꾸 얻으려고 하는 상황인 거죠. 지금은 견딜 수 있어도 또 추운 겨울이 되면 좀 더 협상력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빨리 조금 전쟁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야지만 시장도 좀 안정을 찾을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60일선이라든지 21선 뭐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돌려가지고서 다시 추세를 잡아나가는 데는 시간 상당히 많이 걸리고 몇 달간의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시고 당분간은 계속 종목별 섹터별로 뉴스에 따라서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구간이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좀 시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좀 나왔던 특징적인 종목들 차트 한번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고요. 제가 오늘은 개인적으로 지난번에도 저도 요새 계속 뭐 방송을 하고 있지만 방송할 때마다 항상 자동차 부품주 눌림 나온 사세요, 뭐 조정 나온 사세요, 항상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오늘 특히 시장에서 보면은 특히 더 현대차와 관련되어 있는 또 현대차의 그런 뭐랄까요 전동화와 관련되어 있는 뭐 부품 업체들 내지는 뭐 배터리 공급 업체들, 배터리 셋업 배터리 팩 업체들, 패키지 업체들 뭐 이런 쪽들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현대차 부품주랑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조금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지금 지수가 2403포인트.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찍은 2270포인트가 다시 깨지면 분명히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좀 주의를 하시고요. 한번 차트 보면서 할까요? 네, 이 부분이죠. 지금 이제 바닥은 얼추 좀 잡혀서 터닝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목표가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2,500, 뭐 50대, 뭐 60대 여기 갭이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 많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반등은 그냥 뭐 지금 60일선이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긴 한데요. 제가 생각할 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2450에서 2500선 정도가 한번 1차적으로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요번에 연준이 금리 발표하고 나서 만약에 시장이 기대감에 슈팅을 하고 파월이 우리 다음에는 뭐 한 요 정도 올리고 연말까지 이 정도 수준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시장이 안도하게 되면은 일정 부분 좀 랠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 그거에 대한 반응이 그 반대라면 한 번 더 눌림목을 만든 다음에 다시 재차 반등하는 수준으로 좀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일단은 시장 자체는 2300선이 깨지면 계속 튀어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2300선에다가 마지노선을 설정해 놓고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최근에 계속 밀리면 올라오고 하는 지수대가 2380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380선의 지지력을 계속 확보하고 있는지 시장이 그 부분을 좀 잘 확인하시면서 투자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섹터는 지금 주도 섹터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좀
유럽이 어느 정도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안정되는 분위기가 살짝 나타나니까 2차 전지 소재주들도 바닥을 치고 조금씩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는 것처럼 2차 전지, 타겟차 전기차죠. 전기차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뭐 자동차도 그렇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다 그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점 보시고, 그다음에 섹터 중에서는 좀 실적도 좋으면서 경기 방어적인 엔터주 섹터주들이 최근에 상대적으로 조금 견조한 흐름. 그 외에는 뭐 낙폭과대 업종들이라서 더 이상 빠지지도 않더라고요. 뭐 게임주도 더 크게 빠지지도 않고, 뭐 컨텐츠주들도 워낙 올라왔기 때문에 좀 변동성 있는 정도. 그나마 좀 지금 안 좋은 것들이 이제 뭐 코로나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리오프닝 주들이 조금 힘이 없는 상태. 그다음에 뭐 마트나 백화점은 그래도 최근에 좀 이슈를 타면서 올라오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음식료 섹터 주들이 최근에 조금 좋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흐름 보니까 약간 최근에 흐름 보니까 건설주들도 조금 이제는 좀 많이 빠진 바닥 느낌? 이런 부분들이 살짝 나오더라고요. 오늘 현대건설 실적 발표도 했었습니다만은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뭐 GS건설, 현대건설, 뭐 DL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자이 S&D인가요? 그것도 보니까 뭐 그렇고, 그래서 건설도 정말 최악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좀 바닥에 있는 상태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건자재 가격들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영향을 받으면서 건설주들도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느낌적인 느낌.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선주들도 최근에 조금 그런 느낌적인 느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화학주들, 순수 화학주들은 완벽하게 바닥은 나오지 않았지만 바닥을 조금 이어가는 행보. 그다음에 반도체주들은 반도체 주식들은 좀 실적 이슈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이 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은 좀 섹터 안에서 약간 기판 관련주 위주. 그다음에 최근에 뭐 삼성전자 보면 이제 패키지 쪽 좀 집중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좀 패키지 관련주들도 조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 보시고, 스마트폰도 중국에서 이제 조금 풀리기 시작하는 느낌이 지난주부터 뉴스로 나왔죠. 그런 부분들 보면 이제 그래서 금요일 하고 오늘 뭐 스마트폰, 폴더폰 관련 부품주들이 반등했듯이 시장은 많이 빠진 쪽에서 뭔가 좀 호재성 뉴스가 하나가 나오면 계속 기술적인 반등 흐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를 뭐 쫙 이렇게 끌고 올라갈 거라 생각은 하지 말고, 일단은 낙폭과대 주들에게서 호재가 나왔을 때 시장이 기술적으로 강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투자 전략이 당분간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 한 2380선을 계속 잘 유지해 주는지 확인하시고요. 개인적으로 기술적으로 2500선에 가까워지면은 일정 부분 단기 바닥에서 샀던 것들이 좀 수익이 낮다라면은 차익 실현을 고려하는 전략. 만약에 2500을 슈팅해서 깬다라면은 더 한 번 더 팔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단기적으로 좀 호흡을 갖고 좀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연준의 이벤트가 화수 이후에 이어지니까 거기까지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외국인의 수급 좀 보시고, 외국인도 최근에는 강하게 매도하지 않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샀다 팔았다 하는 케이스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거래소는 꾸준히 제가 지금 보면 자동차 섹터 쪽들을 꾸준히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다시 자동차 쪽으로 돌아와서 꾸준히 사주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다른 것보다 아까 낮방송할 때 네페스 대응 전략을 좀 물어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작가님이. 그래서 네페스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페스도 뭐 어쩔 수 없죠. 반도체 쪽이고 뭐 펌핑 업체죠.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뭐 이것만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요. 반도체 대부분 뭐 후공정 업체도 그렇고요. 전공정 업체도 그렇고요. 다 대부분 많이 빠져서 이렇게 생겼어요. 최근에 뭐 많이 빠져서 너무 바닥이다라고 막 계속 얘기가 나오는 종목이 뭐 이 종목도 비슷하죠. 근데 아까 네페스보다는 좀 더 올라온 상태죠. 뭐 이렇게 더 이상 빠질 수가 없다. 너무 싸다. 뭐 이런 리포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전공정 업체들은 다 이런 수준인 거고, 최근에 좀 센 게 뭐 해성 DS 같이 약간 세다기보다 좀 버티는 정도 되겠습니다. 덜 빠지고 좀 버티는 정도. 차량용이랑 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되겠고, 뭐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져서 지금 바닥이긴 한데요. 지난번에 뭐 물적 분할 이슈가 나오면서 쭉 빠졌었죠. 여기서 뭐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뭐 생각만 하고 있는데, 요새는 생각만 해도 안 됩니다. 생각만 해도 주가가 빠집니다. 생각은 그냥 마음속으로 해야 됩니다. 입 밖으로 내놓으면 안 되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많이 빠졌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DB하이텍 많이 빠졌던 이유도 사실 DB하이텍 반도체가 디스플레이용 쪽에 많이 사용되는 DDI인데요. 디스플레이들이 너무 안 좋잖아요, 지금.
뭐 TV도 잘 안 팔리고 LCD 가격은 맨날 폭락폭락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또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집중되어 있는 DB 하이텍이 더 많이 빠졌다라고 봐주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사실 8인치는 뭐 없어서 못 팔 정도였었는데 오히려 DB 하이텍이 여기서도 사람들이 싸다고 그랬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쭉 빠졌다. 뭐 나중에 물적 분할 이슈를 어떻게 감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주가 자체는 뭐 DB 하이텍도 꽤나 바닥권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페스로 다시 돌아와서 네 말씀드리면 역시 마찬가지죠. 주식은 똑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지선이 깨지면 저항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가 네페스의 지지선이었었죠. 보시면 여기서도 맞닥뜨려지고 있고요. 여기 계속 저점 라인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네페스 같은 경우는 여기 27,000원 부근이 강한 지지 라인이었었는데요. 이게 깨진 거죠. 여기 박스 상단을 못 돌파하면서 그죠? 박스 상단을 못 돌파하면서 나중에 여기를 뚫어도 여기서 또 막힌다라고 일단은 봐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페스 보유하신 분들은 급락한 후에 어느 정도 뭐 수습하려고 하는 흐름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잠깐만요. 수급도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일단 기관이 건드리잖아요. 최근에 그나마 중형급들에서는 기관이 건드리는 종목이 가장 세거든요. 근데 기관이 건드리지 않고 있다라는 점, 외국인들의 수급도 그냥 그렇다라는 점,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하반기에 대한 뷰가 시장 자체가 좋지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도 핵심,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외 일부 기판주들 빼놓고는 반도체 섹터주들은 지금 다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다. 그나마 만약에 차량용 쪽으로의 긍정적인 룸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조금 선별하는 게 반도체 쪽에서는 조금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태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일단 네페스는 반등을 해서 올라가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 네페스 매수하시는 분이 얼마에 매수하셨는지는 안 나오고 대응 전략이라고만 작가님이 말씀을 하셔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린다라면은 지금은 뭐 직전 저점은 여기 눈에 띄죠. 18,000원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000원 부근이 깨진다라면 한 번 더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죠. 보유하신 분은. 그리고 최근에 반등 시도할 때 계속 반등 실패한 부분이 21,000원대 중반 되겠습니다. 21,500원 부근에 조금 저항이 강하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또 갭 한번 하락한 자리가 있어서 네페스는 조금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5,000원 살짝 넘는 수준 정도가 최대 저항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갈래도 30%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다라면은 만약에 그런 흐름이 뭐 반도체에서 호재가 생겨서 나온다라면은 한번 줄여주는 전략이 좋겠다. 만약에 여기까지 좀 가는 걸 기다리시기가 힘들다. 나는 뭐 비중이 작아서 그냥 좀 이따 팔아도 된다. 뭐 물타기를 고려했었다라면 물타기보다는 그냥 기다리시는 전략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 반등 뭐 21,000원대 중반까지 내지는 뭔가 호재가 나와서 23,000원 부분까지 온다라면은 한번 매도를 해주시고 좀 섹터를 바꿔보시는 전략은 좀 어떨까 싶고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올라올 때 거래량이 많이 중요한데요. 만약에 21,000원에서 23,000원대까지 반등을 하는데 거래가 붙으면서 뭔가 호재가 생기고 뭐 외국인의 수급이 갑자기 좋아졌다더라. 그러면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래도 리바운딩을 위해서 팔았다가 다시 눌림목이 나올 때 재매수하는 걸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페스도 다른 반도체 소부장들과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뭐 약간 대장주 성격에 있는 종목들과 같이 좀 비교해 보세요. 최근에 그래도 뭐 TCK가 조금 난 편이고요. 그다음에 뭐 많이 빠졌는데 2분기 실적 좀 괜찮다 하는 파크 시스템도 가격 메리트가 좀 있는 상태. 뭐 아시다시피 뭐 반도체 쪽에서는 그래도 뭐 좀 갈 때 막 가는 애들이 뭐 하나머티리얼즈, 한미반도체, 뭐 PSK 뭐 이런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들이랑 좀 방향성 한번 같이 보시고요. 주도주가 못 가면 어차피 네페스도 좀 힘들다라고 일단은 좀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페스 보유하신 분은 좀 그렇게 참고를 해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작가분이 이 종목은 하나 따로 좀 부탁을 하셔서 점심에 누가 물어보셨다고 그러셔서 요건 설명드렸으니까 좀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은 일단 좀 자동차 부품주를 좀 보도록 할게요. 아시다시피 자동차, 현대차, 제가 오늘 맨날 받는 질문이 이거 현대차 언제 팔아요? 이게 많이 받는 질문이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현대차는 이제 서서히 좀 추세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60일선도 다 넘어섰고요. 다 밑에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수급적인 면에서도 보신다라면은 네. 기관은 뭐 큰 반응은 없지만 사모펀드랑 투시는 좀 사고 있는 상태고 외국인들 좀 꾸준히 사주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실적 발표한 이후 또 지금 이제 전동화 관련되어 있는 기대치 또 미국
미국에 진출하는 미국에 공장 짓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 이런 부분들 좀 있고요. 다만 지금 현대차의 2분기 실적이 좋았던 게 인센티브 뭐 미국 쪽에 뭐 딜러들한테 안 주는 그런 부분들 뭐 마케팅비 이런 거 좀 축소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포함됐을 것 같고 환율 효과 당장 강력하게 봤을 것 같고요. 차를 많이 팔았다기보다는 고부가 제품을 많이 팔았다. 그다음에 환율 효과를 봤다. 뭐 전기차라든지 그런 전동화된 그런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났다. 이런 부분들이 좀 포인트였었습니다. 근데 현대차 IR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분기 조금 어렵게 본다라는 얘기 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 회사 측에서 말한 부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일단은 바닥은 터치 저점 올라가고 있는 상태 속에서 이렇게 N자형으로 꺾어서 올라가고 있죠. 이 고점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N자인 거죠. 그죠? 지금 보시면 이런 N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N자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추세전을 시도한다.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강한 매물대가 몰려 있기 때문에 20만 원을 먼저 돌파하고 안착시키는 게 1번. 20만 원을 돌파하고 안착하더라도 21만 원에서 22만 원을 트라이 하는데 상당히 시간 많이 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터치하거나 매물 받아내는 과정 필요하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1번 과제는 20만 원의 안착입니다. 그래서 20만 원대 향후에 안착하는지 1번으로 봐주시고요. 20만 원대 안착을 하더라도 21만 원과 22만 원 사이에서는 한번 개인적으로 좀 차익 매도를 하신 이후에 내지는 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손절매를 살짝 하신 이후에 다시 조정을 받을 때 20만 원의 지지를 확인하시고 재매수하시는 전략을 쓰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기술적인 분석이니까 향후에 뭐 현대차가 어떤 호재성 이슈가 나올지 아니면 뭐 반대로 악재가 나올지는 반영하지 않고요. 현재 수준에서의 기술적인 분석을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아도 볼게요. 네, 비슷하지만 아직까지 현대차의 위치가 이쯤이라면은 기아는 그 밑에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렇다면은 일단 기아에 대한 메리트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박스권 상단이 한 92,000원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 가격감은 계속 떨어졌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약간 상당히 낮아진 상태죠. 지금 87,000원 부근에 강한 상단 저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속 맞고 떨어지고 그러죠. 이번에도 맞고 떨어졌고. 그래서 일단은 기아 같은 경우는 87,000원 부근에 강력한 저항 염두에 두시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75,000원 부근을 단기 최대 지지선 내지는 마지노선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75,000원 깨지면 모양이 완전히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아죠. 여기 75,000원에 절대 마지노선 설정하시고 보유하시는 분들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추세 잘 살리고 있고 60일선 돌파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안착하는지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는 87,000원까지 1차적으로 한번 갈 수도 있는 룸이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기아를 봐주시고요. 뭐 수급만 놓고 본다라면은 외국인이 오늘 좀 많이 사주는 모습. 오늘 외국인이 거래소 많이 샀는데 다 자동차 쪽으로 샀어요.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말씀드렸고 오늘 성우 하이텍 오늘 제일 많이 올랐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종목도 배터리팩 한다고 그래서 계속 눈여겨보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보면 북미향이라고 그래서 화신이나 SL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갔었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미국 같이 가는 그런 쪽들이 많이 갔었는데 이것도 배터리팩이라서 한 번은 따라가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배터리팩 수주 받으면서 뭐 현대차 벤더죠. 그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강하게 올랐습니다. 거래량도 실려줬고요. 엄청나게 좀 많이 올랐습니다. 수급 한번 보면 외국인은 걷다 대고 팔았나요? 개인이 좀 샀고요. 최근에 연기금이 좀 사준 모습이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거래가 많이 실렸는데 외국인이 좀 팔아서 좀 아쉽기는 하고요. 사모펀드 좀 꾸준히 팔고 있어서 이 부분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그냥 차트로만 분석 드리겠습니다. 수급이 다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최근에 기관 수급은 중소형주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 편이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아직까지는 60일선이 우하향하고 있는 상태죠. 120일선도 우하향하고 있는 상태. 이제 20일선이 터닝한 상태. 오늘 한 방에 올라왔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60일선, 20일선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시간 끌기 위해서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돌리는 방법 아니면은 이렇게 되고 있던 걸 이렇게 반등을 시키는 방법은 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급등한 상태에서 왔다 갔다 몇 번만 해주면 빠르게 돌아가거든요. 이평선을 아직 다 돌리진 못했기 때문에 성우하이텍도 당분간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태라면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뭐 약 한 5,000원 정도 부근이 강한 지지라인이 되겠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중간 정도
근데 이 중간 정도가 강한 좀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5,200원대, 5,250원 이 가격이 잘 깨지는지 보유하시는 분들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가격이 기본적으로 오늘 거래량이 많이 실린 대부분의 한 중심점에 있기 때문에 5,200원대를 성호혜택 보유하신 분들은 좀 지지선으로 생각해 주시고 이 종목을 사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이 가격의 지지력을 좀 확인하시면서 분할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맞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급락 한번 나올 때 못 뚫고 올라갔던 자리였고요. 여기서도 계속 못 뚫던 자리였었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뚫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분이 지지선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거래가 많이 실린 장대 양봉의 중간선이기도 하지만 여기 급락 지점과 여기 저항받았던 구간이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여기는 지지선이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5,000원 지지선, 5,200원대 중반 정도가 중간 지지선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호혜택은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제가 비슷한 거 찾다 보니까 지금 오늘 이슈가 이제 현대차의 그런 전동화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배터리 이제 뭐 카바 쪽들, 씌우는 쪽들 보시면 인탑스도 그런 배터리 케이스 이런 거 하는 쪽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금 세게 올라오는 흐름이 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도문아나텍인가요? 네, 요것도 약간 자동차 관련해서 좀 약간 시장에서 좀 부각되는 느낌이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왔다 갔다 붙여도 예전에는 뭐 반도체나 뭐 스마트폰이나 뭐 배터리나 뭐 이런 쪽에다 갖다 붙였다라면 지금은 약간 전기차 쪽 중에서도 현대차 쪽 이쪽에 좀 붙일 수 있는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에 좀 붙일 수 있는 쪽에서 아니면 뭐 전기차 부품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좀 계속 흐름이 좀 자동차 쪽에서는 좀 나오고 있다는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뭐 SL 같은 경우도 지금 꾸준히 흐름이 괜찮습니다. 여기 터치하고 있는데 SL도 여기 32,000원대 강하게 돌파하면서 좀 안착이 나와주면은 조금 흐름 다시 좀 이어질 수 있겠죠. 일단은 좀 여기 직전 고점대에 계속 저항을 좀 받고 있어서 요거 뚫어내는지를 좀 SL도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화신 같은 경우가 비슷하죠. 직전 고점이 있으니까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추세상으로는 계속 추세를 타고 가면서 지지를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요 21선 위주로 지지선 좀 설정해 놓고 보시고요. 최근 흐름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9,500원 정도 잘 깨지지 않는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깨지면 한 번 더 살짝 61선까지 내려오는 터치하는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화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 요새 좀 최근에 그런 식으로 많이 오른 게 뭐 있죠? 오늘은 S&T 모티브도 오르더라고요. 이것도 아시다시피 이제 전기차 구동 모터 쪽에 들어가는 부품인데요. 오늘 좀 반등이 나옵니다. 너무 바닥에 있다 보니까 한 4% 정도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좀 시장에서 이렇게 소외된 종목들한테도 반등이 좀 기술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동차 쪽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시장이 뭔가 조금 흐름을 만들어가는데 역시 뭐 이 종목도 워낙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요. 보유하신 분 같은 경우는 한 5만 원 정도까지 1차적인 목표는 좀 설정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급은 조금씩 좋아지네요. 기금도 그렇고 투신도 그렇고 최근에 증권 쪽에서 계속 많이 샀네요. S&T 모티브 같은 경우 오늘 외국인 조금 샀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외됐지만 이 종목도 조금 움직임이 나타났었다라는 거 하나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새 좀 요새 오늘 보니까 수소 관련주도 많이 올랐죠. 수소차 관련이라고 봐야 되는지 수소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수소 관련주들 하고요. 전력선 관련주들 뭐 LS 일렉트로닉, 현대 일렉트로닉 같은 거 하고 뭐 재룡전기 그다음에 오늘 뭐 수소 관련돼서는 뭐 있었죠? 두산 쪽도 있었죠. 그다음에 그 외 다른 것들도 수소 관련주들 좀 오른 것 같아요. 수소차 관련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그쪽 스토리는 잘 안 봤는데 오늘 좀 보니까 수소 관련주 좀 올라오더라고요. 태양광 쪽 OCI는 좀 빠지고 그다음에 뭐 그쪽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약간 그쪽 라인에서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왜 그랬는지 저도 내용 뉴스를 깊게는 안 봤는데 뭐 워낙 뭐 많이 빠져서 올라왔다고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전력선들하고 수소 쪽들도 좀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력선 관련주들도 오늘 꽤 긍정적인 뉴스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LX 전선 얘기도 좀 나왔었죠. 그다음에 오늘 현대일렉트릭도 올라오고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약간 좀 건자재 쪽 관련되어 있는
그다음에 뭐 최근에 올라오는 느낌만 보면 약간 재건이랑 관련되어 있는 오늘 살짝 건설 기계 쪽들도 좀 올라오고 건설도 살짝 받아치는 느낌 나타나면서 그동안 같네요. 보니까 건자재 쪽에서도 살짝 좀 반등 시도 나타나면서 이런 부분도 좀 시도가 있었던 것 같네요. 보니까. 잠시만요. 그 다음에 또 약간 제가 자동차 부품주를 잘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최근에 뭐 서현이완가 뭐 이런 것들도 좀 올라오는 것 같고요. 평화산업도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요. 보니까 이것도 지금 한 방에 이렇게 딱 올라올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그냥 딱딱 하면은 그냥 한 몇 달 전으로 바로 복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낙폭과대들 중에서는 흐름을 잘 타야 되는데 제가 이게 지금 접속한 아이디가 제 개인 아이디거나 회사 아이디면은 제가 섹터별로 조금 찾아서 잘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그쪽 회사 아이디가 아니고 그냥 일반으로 접속한 아이디라서 제가 볼 수 있는 화면이 다 안 열려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거 말고도 좀 작은 업체들 다 이런 식으로 급등하게 몇 개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쪽 좀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안 그래도 이렇게 섹터 쪽으로 보려고서 좀 봤는데 몇 개 안 나와 있어가지고 지금 보면은 뭐 모비스나 한원 시스템, 한원 시스템도 최근에 좀 흐름이 괜찮은 것 같고요. 만도, 기아, 위아 이렇게 대표주들만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 위아도 여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오고 있죠. 그쵸? 기아 뭐 마찬가지가 되겠고 만도도 2분기 실적 별로라고 하지만 내년이 워낙 좋다고 컨센서스 계속 붙이면서 올라오고 있어서 안 그래도 저는 계속 만도 계속 많이 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흐름이 좀 좋아지는 것 같고 뭐 모비스는 워낙 또 많이 빠졌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시는 종목이라서 저도 뭐 사실 다시 언급드리기가 좀 사실 그렇긴 한데요. 최근에 좀 모비스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치는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차랑 같이 보면은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아서 기관도 관심이 좀 많은 종목이다라고 하니까 지금 22만 원대잖아요. 모비스도 보면 한 21만 원대에서는 좀 자리가 확실히 바닥의 느낌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다만 좀 올라가더라도 예전에 여기 27만 원 부근에서 여기 보이시죠? 27만 원 부근에서 꺾였기 때문에 요 부분이 아마 최대 저항대가 될 수 있다. 요 부분 조금 왜냐면 옛날에 30만 원대에서 내려와서요. 27만 원이 강한 지지선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거 방송에서 이거를 좀 종목 분석을 해드릴 때도 27만 원이 강하게 이탈되지 않는다라면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7만 원이 깨지면서 쭉 빠졌죠. 그러면서 그때 제가 한 25만 원대 부근에 마지노선을 아마 드렸을 것 같아요. 손절 라인 내지는 지지선 뭐 이런 부분 드렸었는데 깨고서 내려오면서 더 강하게 빠지면서 한 20만 원 뭐 밑에까지도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온 상태죠.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온 부분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 뭐 시장에서 현대차와 같이 맞춰서 본다라면은 서서히 뭐 시간을 가지고서 뭐 계속적으로 좀 회복을 도모하는 흐름 이런 부분들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도 뭐 전기차에서 그 공조 쪽이잖아요. 이런 쪽들인데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서 역시 좀 약간 그런 부분들 비단 뭐 국내차가 아니더라도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해외 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전기차 공조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최근에 조정 많이 받고요. 잘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 좀 몇 개만 나왔는데 제가 조금 더 보고 싶은데 제가 보는 화면에 되게 많이 있는데 여기 저희 회사는 이렇게 좀 섹터별로 쭉 나눠져 있긴 하거든요. 종목들을 굳이 뭐지 찾지 않아도 최근에 보면 이제 타이어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도 같이 자동차 따라서 올라오고 있고요. 뭐 금호 타이어는 아직까지 바닥에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바닥 쪽은 좀 잡혀 있다 볼 수 있겠고 넥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자동차가 올라오고 원재료 가격들이 최근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타이어도 조금씩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고성능 타이어 써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타이어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뭐 지금 2분기 실적까지는 안 좋겠지만 서서히 자동차가 잘 팔린다면 타이어 쪽들도 조금 회복 시도를 같이 할 수 있겠다라는 개념으로 좀 봐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쪽들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타이어 코드 쪽들도 좀 있고요. 코로인도도 최근에 바닥 쪽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게 있는데 여기선 잘 못 찾겠네요. 제가 보니까. 저희 걸 딱 찾으면은 자동차 부품주 막 거의 한 3, 40개 뜨던데 그래서 제가 하나씩 좀 찝어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접속한 아이디가 달라가지고서 그 섹터가 정확하게 딱 자동차 부품주로 찍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더 찾아볼까요? 좀만. 워낙 섹터가 많아서.
못 찾겠다. 자동차는 요거밖에 없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에 붙어있는 쪽들이 오늘 좀 많이 올라오고 흐름들이 있어서 그 부분 한번 좀 설명드리려고 그랬던 부분이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보면 최근에 한국 타이어도 좀 바닥을 잡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건 지주에서 넥슨이죠. 넥슨 타이어 봐야 되겠네요. 네, 넥슨 타이어가 최근에 제일 많이 오른 것 같아요. 타이어 업종 중에서는 넥슨 타이어가 좀 많이 올라와 있고요. 금호 타이어가 아직 좀 바닥권에 있는 상태. 여기도 좀 공장 부지와 관련되어 있는 나중에 뭔가 해결될 만한 이슈가 터져야지만 좀 금호 타이어도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타이어 업종 중에서는 넥센 타이어하고 한국 타이어가 좀 난 것 같고요. 아까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좀 바닥권에 있었던 한온 시스템 이쪽도 좀 바닥에서 터닝하는 흐름이 살짝 나오는데 여기 매물대가 좀 많이 있죠. 이 부분을 어떻게 뚫어내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쭉 펼쳐졌던 이평선들 뭐 좀 많이 조금씩 좁아지고 있어요. 시간은 조금 더 투자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쪽은 보니까. 그래도 연기금이 좀 꾸준히 한우 시스템 좀 사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여기 좀 많이 샀다가 조금 팔았죠. 그래서 이 정도는 뭐 크게 많이 판 건 아니긴 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험권에서도 계속 한우 시스템 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챙겨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우 시스템도 가격 메리트가 지금 있는 구간이다. 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0일선 오늘 터치한 상태라서 주가 자체는 뭐 한우 시스템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라면은 지금 수준이라면은 한 10,000원 정도의 마지노선 놓고 조정 받을 때마다 좀 멀리 보는 투자자라면은 좀 모아보실 수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메이저가 뭐 현대위아, 모비스, 만도, 화신, SL 뭐 이렇게가 메이저로 많이 움직였었고요. 오늘 성우하이텍 좀 많이 움직였고 평화산업 또 뭐 있었죠? 자동차 부품주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예전엔 제가 많이 알았었는데 안 하다 보니까 또 자동차 부품주들은 까먹었는데 꼭 이런 데서 나중에 좀 대박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들 조금 뭐 있었죠? 또 뭐 있었었는데 평화산업, 뭐 평화올리스, 뭐 서현이와 이런 거는 좀 다른 쪽들이죠. 정치 관련주로 예전에 움직였었던 것 같은데 좀 본연으로 돌아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아무튼 최근에 조금 움직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챙겨서 좀 그러니까 이걸 보라는 게 아니라 자동차 섹터 부품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동화 부품들 이런 걸 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잘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2차 전지도 보시면 뭐 워낙 뭐 양극재들 많이 올랐고 최근에 나노신소재도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나노신소재는 되게 좀 좋게 계속 봤던 종목인데 아직까지 좀 보시면 이제 우상향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점을 다시 넘길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상향 추세가 좀 유지되고 있고요. 최근에 2차전지 소재 중에서 유럽 쪽들이 안 좋았죠. 왜냐하면 에너지 비용이 계속 비용으로 이제 전가되다 보니까 솔루스 첨단 소재가 많이 급락했었잖아요. 그렇다시피 유럽 쪽에 있는 업체들, 구리 동박 업체들 상당히 좀 힘든 모습이었는데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매각을 앞두고 있잖아요. 매각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많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 바닥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8월 초 정도면은 우선협상 대상자가 설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전 아까 막 엄청나게 좋게 봐서 이걸 막 꼭 사세요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주가가 좀 워낙 많이 빠진 상태 속에서 좀 21선 넘어가면서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섹터 안에서는 좀 챙겨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계속 좀 좋게 나오는 게 이제 E&D 이게 아니군요. 네, E&D 이게 조금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좋다 막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E&D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약 한 25,000원 부근대 좀 최대 지지선 설정하시고 뭐 목표는 요 정도 지난번 갔던 가격대 한 32,000원대 정도까지 설정하시면서 추가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최근에 좀 계속 좀 괜찮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요새 보니까 로봇 관련주들이 좋습니다. 계속 지금 사람을 감원시키고 기업들이 비용을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저 어저께 갈비집에 갔었는데 로봇가 한 3단으로 쌓아서 막 음식 싣고 다녀서 어머 희한하다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같이 먹는 사람이 나 요새 저런 거 많이 봤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만큼 서비스용 로봇이라든지 기업
기업들에서 쓰는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각광받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미국에서도 대기업들이 계속 이제 인원 감축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진짜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고, 경기가 안 좋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비용을 줄여가려는 노력들을 계속 기업들이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 보니까 유일 로보틱스인가요? 근데 요게 조금 눈에 띄더라고요.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도 갈 듯 하다가 한번 밀렸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좀 움직임이 거래대가 붙기 시작하면서 좀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 종목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기 한 21,000원 부근이 단기적으로 지지선이자 마이너선이거든요. 요거 깨지면 조금 한 번 더 휘청할 수도 있긴 한데, 요 21,000원 정도에다 손절선을 설정하시면 변동성을 활용해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보면은 오늘도 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적어도 한 21,500원 선 정도만 안 깨는 수준에서의 조정이라면은 그 변동성을 한번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번에 요거 뚫으면 다시 여기까지 한 25,000원대까지는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다 트레이딩 영역에 있어서 트레이딩 성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관은 좀 사고 있진 않지만 이쪽에서 좀 활발하게 좀 매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거래가 많지는 않은 종목인데, 그리고 로보티즈. 그러니까 유일이 산업용이라면 로보티즈는 약간 서비스용 로봇 쪽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인데요. 주가 상당히 좀 많이 빠진 상태거든요. 이때 좀 시세가 많이 났었죠. 시세 많이 나고 지금 거의 이제 8개월째 되고 있죠. 조정 들어간 지가. 그러다 보니까 조정은 좀 길게 받았던 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물론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추세를 살리면서 더 갔었어야 되는데 못 가고 깨졌기 때문에 지금 상태 속에서는 뭐 지금 최근에 찍었던 한 17,000원 부근이 마지노선이자 손절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다라면 로보티즈. 근데 최근에 계속 로보티즈 리포트라든지 언론 플레이 계속 나오는 거 보면은 방향성은 자꾸 좀 우상향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 뉘앙스의 그런 느낌적인 느낌?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이 종목 매매하실 분들이라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9,500원 선 정도에다가 손절선 짧게 설정하시고 변동성 좀 활용하시되, 단기 트레이딩 목표가는 한 23,000원 전후로 트레이딩 목표가 한번 삼아보시는 전략.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도 뭐 뉴스 이슈만 나오면 바로바로 움직이니까 뭐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를 하기보다는 트레이딩 영역에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많이 빠지고 뭔가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섹터,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건드려 놓고 뉴스가 나오면 바로 매도하는 전략, 좀 치사하긴 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매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요새 조금, 그래서 오늘 약간 조금 움직임 살짝 있었던 종목들이랑 섹터를 조금 골라봐 드린 거예요. 오늘 엔터주도 많이 강했어요. 하이브도 강했고 엔터 3사도 강했습니다. 그만큼 뭐 실적이라든지 뉴스, 이슈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부각이 되면서 종목별로 가격 메리트가 계속 부각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컨텐츠들은 뭐 워낙 많이 올라와서 우영 효과 때문에 올라왔다가 잠깐 쉬고 있습니다만, 또 그 안에서도 그동안 못 갔던 뭐 CJ ENM 뭐 이런 것들도 올라오고, 최근에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좀씩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1등, 2등 나타나면 3, 4, 5등이 그 다음에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 메리트를 충분히 갖고 있는 1등, 2등을 보면서 3, 4, 5등을 골라내는 전략,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해 보시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뭐 삼성전기나 뭐 LG전자도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최악의, 최극의 상태를 주가에 많이 반영시킨 뭐 중형급들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뭐 코롱인더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추가 하락하지 않고 있고, 최근에 뭐 필라홀딩스나 뭐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같이 이런 의류업체들도 2분기 실적에서 환율 효과 본다고 그런 이슈로 인해서 좀 바닥을 잡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잘 지켜보다가 실적 발표 일정에 맞춰가지고서 트레이딩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테니스 인구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필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윈블던 여자들 보면은 선수들 보면 다 필라 입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스포츠 센터 가보면은 테니스 배우는 20, 30대, 10대 젊은이들 엄청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해보면 뭐 필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뭐 바닥권일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장기나 중기로 살려고 맘만 먹으면 사고 싶은 종목도 많고 살 수 있는 종목도 많은데, 사실 시장을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선뜻 손이 안 가거든요. 저마저도 트레이딩을 자꾸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트레이딩 해놓고 아니다 싶으면 또 다시 사야 되고, 샀는데 아니다 싶으면 팔아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시도는 좀 계속 해봐야 되는 구간이다. 그냥 넉놓고 그냥 멍하고 있으면
뭐 물론 갖고 있는 종목이 올라올 수도 있는 영역이고 또 올라오기도 합니다만은 뭔가 새로운 수익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지금 시장에서 좀 약간 처져 있는 종목들은 그대로 좀 방치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럴 때일수록 조금 용기를 내서 좀 방치된 종목들을 다시 한번 살려보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한번 시장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이번 주가 중요한 구간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FMC도 있고 각종 경제 지표도 좀 많이 발표가 되고 있죠. 뭐 유럽 제조업 지표 나온 거, 또 미국 제조업 지표 나온 거, 뭐 서비스업 지표 나온 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지금 약간 불편해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시피 경기가 안 좋을수록 또 시장에 대한 우려가 클수록 이 지표 하나하나에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표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의 방향성도 바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다 봐줘야 되겠습니다만은 경기 지표가 침체를 계속 가리키면 가리킬수록 연준의 행보는 느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결국은 악재가 다시 또 호재화 될 수 있다라는 점. 또 호재는 또 반대로 또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서 다르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물가라는 부분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연준의 선택에 있어서. 반대로 경기 침체의 그로 인해서 경기 침체의 그늘이 점점 다가오는 느낌적인 느낌이 왔을 때는 또 연준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시장에 있어서는 유동성 축소보다는 유동성 유지 내지는 조금 더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 또 연준의 금리 인상 스탠스가 느려질 수 있는 기대감, 이런 걸 키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악재라고 다 악재가 아니고 호재라고 다 호재도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지만, 궁극적으로 기업이나 섹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뉴스들은 호재성 뉴스를 좀 강하게 반영을 하는 편이고, 악재성 뉴스는 시장에서 빨리빨리 좀 삼켜내고 있다. 오늘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보에서 풀린다고 해서 아침에 빠졌었지만 오후에 쫙 끌고 올라왔잖아요. 그렇다시피 시장이 그런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또 뭐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무증물량 들여와도 크게 빠지지 않는 것처럼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하는 부분을 금방금방 흡수하고 방어하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고, 뭐 최근에 아시다시피 뭐 양도세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기업들의 법인세 감면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또 뭐 거래 수수료 뭐 인하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시장 친화적 내지는 또 뭐 기업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어서 뭐 다소 우리한테 좀 아쉬울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뭐 이런 정책들, 뭐 반도체 투자하거나 뭐 R&D 비용 이런 거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미국에서도 뭐 반도체 지원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계속 시장이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노력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시장이 좀 긍정적이다. 뭐 이런 부분들, 뭐 우리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의 염원인 뭐 공매도가 뭐 금지되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 볼 수 있겠고, 제가 아까 막 좀 표를 보다 보니까 하나 본 거 있었었는데, 이거 보시면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신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미국의 신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게 6월 말 기준이에요. 지금은 7월 말쯤이니까 조금 달라졌긴 했습니다만은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신용도 고점에서 한 27% 정도가 감소했다고 해요. 이때 제일 많이 빠졌겠죠. 그래서 미국도.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여기 뭐 미국 무역 분쟁 때도 그랬고요. 지금 이번에도 그랬고요. 대체로 30에서 50%까지 신용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면 바닥이 나오더라라고 신용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나온 차트입니다. 그래서 뭐 이때는 금융위기나 뭐 IT 버블 이때는 뭐 어쩔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었습니다만은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대체로 30% 가까이 신용이 감소하면은 그때가 저점이 나왔던 케이스가 많더라라는 부분이었는데, 미국이 6월 말까지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주가도 많이 빠졌었고요. 미국도 뭐 신용을 쓸 때 금리가 한 8에서 9%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못 견디고 이렇게 계속 매도하거나 뭐 시장 빠지면서 컷당하는 그런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해서 보신다면 미국도 최근에 상승하는 흐름 분위기, 이 부분이 분명히 좀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요런 이슈들 그러면은 뭐 30에서 50%까지 빠졌을 때 바닥에 나왔더라 그러면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지 않겠니?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8, 9부 능선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마냥 공포감을 갖고 볼 일도 아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으면 좋겠고요. 또 이게 또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나온 종목이에요. 이게 그동안 누적 공매도 비율이 높았던 상위 종목들이라고 그러거든요. 누적 공매도가 높았던 상위 종목들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이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누적 공매도가 높으니 이 종목들이 쇼커버링이 들어오면 주가 상승률도 상대적으로
잡지 않겠니? 라고 예상하는 종목이라고 이제 뽑아놓은 거죠. 제가 뽑은 게 아니라. 근데 보면은 보세요. SM은 뭐 아시겠죠?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실적이 좋은 반면에 뭐 매각과 관련돼서 주가도 많이 올랐고, LX 세미콘도 마찬가지, 심텍도 마찬가지. 심텍도 기판 대장주로 많이 올랐었고요. 실적 좋은 거 다 알고요. 뭐 LX 세미콘도 그렇고, 최근에 뭐 반도체랑 관련되어 있고, 뭐 LG노텍도 그렇죠. BH도 그렇죠. 뭐 약간 뉴스만 나오면 흔들거리긴 했습니다만은 바로바로 바란스 잡아가고 있죠. 한세실업도 구매도 좀 많은 편인데, 최근에 나온 뉴스 이슈 뭐 리포트 보면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은데 3, 4분기는 글쎄 뭐 이런 뉘앙스. LNF도 실적 좋은데 주가 많이 올라온 상태 속에서 지금 구매도가 많이 늘어났다. 후성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에코프로도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죠. 최근에 배터리 쪽에서 2차 전지 쪽에서의 핵심 이슈는 뭐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쪽이잖아요. 근데 에코프로하고 코스모화학이 그런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또 작은 종목들도 우리도 폐배터리 하면서 막 급등하는 현상들. 아까 제가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뭐 본 것 중에서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폐배터리와 관련된 쪽을 계속 얘기하는 기업들, 중형급들, 중소형급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워낙 많이 눌렸었기 때문에 이 자회사의 가치가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많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을 하다 보면 뭐 손실 볼 수 있는 쪽에서 쇼커버링도 들어올 수가 있겠죠.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죠. 뭐 오늘도 얘기 계속 나오죠. 뭐 SK온이랑 뭐 포드랑 계속 뭐 미국 쪽에 뭐 공장 짓는다는 얘기들 계속 나오는 부분들 보면은 에코프로비엠이랑 LNF가 양국제의 원투펀치인 것처럼 시장의 기대치는 높지만 또 그만큼 주가도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공매도도 같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HDC 산업개발은 아시죠? 지난번에 이제 공사 현장 사고 때문에 공매도가 많이 들어갔을 것 같고, OCI 같은 경우도 공매도가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 오르면서 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공매도도 같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 친 사람들은 오늘 급락하면서 좀 수익이 났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 종목들이 실적은 좋아지는데 공매도가 들어갔다라는 부분을 고려해 보면, 저는 좀 이 신영증권에서 왜 이렇게 레포트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실적 좋아지는데 공매도가 많이 늘어났으니 실적 대비해서 나중에 좋아질 때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주가들이 상당히 다 높은 쪽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치라든지 실적 이슈가 주가에 일정 부분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요거 현대산업개발 빼고 나머지들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가 많이 오르고 시장은 많이 빠졌지만 상대적으로 고공권에 있는 종목들한테 당연히 공매도가 많이 들어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들이 쇼커버가 들어오면 또 급등하겠지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왜 공매도를 많이 쳤는지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좋지만 주가 자체가 워낙 좀 고점권에 있었던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공매도가 그동안 많이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좀 조정도 일부 있는 종목들도 있고, 지금은 조정 안 받았지만 또 조정이 올 것에 대한 대비해서 공매도가 좀 많이 들어간 종목들이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전 반대로 오히려 공매도가 많이 들어간 종목인데 실적은 괜찮을 거라고 해서 주가가 안 빠지고 시장에서 대장주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나중에 거꾸로 빠질 것에 대한 대비를 좀 거꾸로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신영증권 레포트는 반대로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이걸 썼지만, 저는 반대로 이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충분히 공매도가 들어갈 만큼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었다. 이 점이 핵심이거든요. 뭐 물론 한세실업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HDC 현대산업개발도 아니었다라는 점, 그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좀 고려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상대적으로 견조하고 많이 올라왔고 시장이 좀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실적이 좋고 다 좋은데 공매도가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쇼커버링이 됐을 때 더 많이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종목들을 보면서 이 리포트를 그렇게 이해해서 접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좀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돌아와서
또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시장은 좀 섹터별로 종목별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빠른 순환매,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장의 주도권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 섹터 쪽에서 잡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경기 방어적인 방산주라든지 뭐 엔터주라든지 뭐 일부 제약바이오 섹터 이런 쪽들에서 조금 주도권을 잡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요 점만 조금 이해해 주시고, 중형급들 IT 쪽들 부품주들이라든지 이런 쪽들에서 단기적으로 많이 급락했던 종목들한테서 저가에서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면서 순환 반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좀 약세이지만 조금 시간을 갖고 좀 기다려 보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트 백화점은 뭐 정책의 변화 이런 부분들 조금 한번 기다려 보시면서 주가의 추가적인 흐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제가 뭐 수요일 날 다시 또 방송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날 이제 새벽에 이제 연준 발표 내용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같이 그때 다시 한번 고민해 보기로 하고요. 일단 시장은 지금 바닥권에서 저점권에서 순환매로 종목별 장세는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올라와도 팔 수 없는 스트레스 구간이긴 하지만 신규로 뭔가 매수하는 분들한테는 계속 좀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 시장이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뭔가요? 그냥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게 되나 보다는 뭔가 좀 적극적인 자세로 좀 임하시면 좀 의외로 뜻밖의 수익도 잘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런 시장이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수 분석은 아까 초반에 해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뭐 일단 시장이 최근에 그냥 뭐라 그럴까요?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시장? 미국 시장 빠졌어도 금요일날 우리 뭐 선반영 됐었기 때문에 오늘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던 것처럼 시장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더 많이 빠졌었잖아요. 최근 조정 구간에서 그런 점도 충분히 좀 반영하고 있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시면서 종목별로 좀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밤까지 고생하셨고요. 저도 또 오늘도 1시간을 넘겨서 방송을 했네요. 좀 편안하게 좀 잠을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뭐 미국 시장 보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시장 보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또 항상 모든 길은 다시 또 원위치로 항상 되더라고요. 보니까 길이 돼도 원위치가 되는 게 아니라 뭐 항상 빠지면 올라오고 올라오면 빠지고 항상 평균점을 맞춰주는 게 항상 시장이었었습니다. 그동안. 그렇다라면은 지금의 급락장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다시 또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고생하지 마시고요. 좀 편안하게 시간을 좀 두시고 기다리신다면 결과적으로 좀 좋은 결과 나중에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주 아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영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나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무랑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